다들 아시다시피 양자물리학의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특징은 비국소성 이론입니다. 입자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 간의 정보나 에너지 등의 교환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결국 둘은 서로 얽혀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바로 양자의 얽힘. 결국 물체들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된 영역에 국한될 수 없으며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 맺고 있는 그 관계가 그들의 고립된 현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가장 근본적 철학적 관점은 공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얽혀 있으며 그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오직 홀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 물체는 제한되고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복잡다기한 방식으로 서로 얽히고 설키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양자물리학의 비국소성과 불교의 공,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집 마당엔 길다란 나무 기둥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가 바라볼 때 그 기둥은 내가 알건 모르건 독립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 기둥은 셀 수 없는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고 있기에 독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숲에서 잘려나와 가공을 거치고 우리 집 뜰 안의 장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기둥, 그 이전의 원인과 조건, 환경에 깊이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둥의 존재는 우리가 아는 것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미란 개념적 명칭, 이름 짓기, 감각적 지각, 기억 또는 연상, 그것 등을 통해 우리가 기둥이라 부르는 그 대상에 연결시킵니다. 이렇듯 다양한 지각의 파편들과 기억, 연상, 그리고 예상들을 한데 모아 우리는 그 합성된 대상을 기둥으로 정의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기둥을 구성하는 그 부분들은 본래적 존재가 없는 대상들이지만 여전히 작용을 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음의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대상들에게 독립적 또는 본래적 존재라는 거짓 특성을 부여하기에 우리는 그 투사 덕분에 대상을 평가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독립적 존재라는 그 거짓의 축과 연결된 고통의 수레바퀴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그 기둥이 홀로 존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기둥은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존하지 않을 때, 그 어떤 관계도 없을 때 사물은 변화하거나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둥이 변화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둥이 낡고 쓰러지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믿고 있는 그 실제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독립적 존재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립적 존재는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은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물들과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복잡다기한 어떠한 관계가 사라질 때 그 사물들과 사람들에서 파생된 어떠한 관계도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믿는 그 본능적 믿음인 이 나는 불교의 공 속에서 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홀로 존재하는 이 나라는 그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세상에 많은 고통을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기둥으로 돌아가서 기둥은 원인과 조건들, 전체와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기둥으로 하는 우리의 알미나 다른 모두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깊이 의존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기둥은 개념적 명칭일 뿐 독립적이거나 본래적 존재란 찾아볼 수 없는 의존적 관계들의 복잡한 배합입니다. 마치 나아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인간의 주관과 우주에 있는 모든 대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은 본래적 존재의 공이며 독립적 존재가 없고 자성도 없습니다. 기둥은 그것을 제한하는 수많은 관계들의 그물망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릇된 믿음은 기둥이 본래 존재한다 믿지만 그렇다면 기둥은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연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물들은 의존적이며 원인들과 조건들, 전체와 부분들, 정신적 명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때 이것은 연기이며 결국 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에 모든 그 주관과 대상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는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면 왜 그것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건 우리의 주관이 대상들에 투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본래적 존재의 그 거짓된 속성을 주관들과 대상들, 그리고 사람과 사물들에 기인한다 하거나 그것들에 뒤집어 씌우거나 그것들에 할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사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모든 대상들 속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사들이 사람들의 근원적 고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른 이에 대한 지각을 흐리게 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들의 참된 본성을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아의식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대상들, 개념적으로 명명된 모든 주관들과 객관들 속에서 독립된 존재를 투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사가 우리의 집착과 그에 따르는 고통의 기만적 토대가 됩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고통의 근원인 갈망과 집착, 혐오를 일으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자든 혐오하는 정치인이든 우리는 기만적 투사로서 스스로 두려워하거나 달아나게 만듭니다. 공과 연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가차없이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싫으십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감정이 이 대상을 만드는 관계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잘못 믿고 있는 그 대상은 외적으로는 실제하는 현상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기만적 마음의 거짓된 투사일 뿐입니다. 그 거짓된 감각의 세계, 그것은 잘못된 투사의 산물인 것을, 허구의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들이 천당과 지옥 사이를 오가게 합니다. 착각 위에 세워진 불만의 순환이 우리를 또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을 이해할 때 그 수레바퀴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괴로움을 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들엔 야생화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짙은 적색, 눈부시게 밝은 청색. 꽃들은 곧 시들 것이고 몇 년이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를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해서 나를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욕구의 영원한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욕망의 영원한 만족과 영속을 즐기는 에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에 사로잡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기준에 부합되는 인간이 되려 노력합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거나 무시당했다고 생각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더욱 깊숙이 에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을 생각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염려할 수 없고 자비롭게 행동하지 못하며 만족과 행운이 영원해야 한다는 그 갈망은 결국 고통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에고가 원하는 그 지속적 행복은 오직 우리가 에고의 껍질을 깨부수고 진정으로 타인의 안녕에 대해 염려할 때 그때 성취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말씀하셨듯 결국 자비의 실천은 우리 자신의 이익에 대한 깨달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와 끝없는 갈망 등의 그 이기적 동기들을 억제할 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친절과 자비를 발달시킬 때, 결국 우리는 이로울 것입니다. 그때는 종교도 필요 없고 사원도 필요 없고 철학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머리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의 사원입니다. 샨티 데바는 말했습니다. 공이 다할 때까지 세상의 불행을 없애기 위해 살리라. 거짓된 투사와 그에 따르는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세상엔 그 불행을 없애기 위해 애쓰는 자비로운 존재가 있음에 위안받으십시오. 이제 이러한 불교의 공사상이 양자물리학의 비국소성, 그 양자의 얽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은 여전히 뉴턴과 그 고전물리학에 의해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주는 독립적이고 본래 존재하는 작은 입자들, 즉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실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입자이든 사람이든 물체이든 그것들은 독립적인 실제성이 우선이고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는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양자물리학의 비국소성을 근거로 들 때 입자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하나의 존재는 그것이 맺고 있는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때문에 양자의 입자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입자들과의 관계 덕분에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결코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결국 양자물리학의 이러한 비국소성은 고전물리학의 독립적이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 방식에 반기를 들며 모든 것이 연기로 얽혀있는 그 공의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대체로 물리학이 어떻게 세계관을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에겐 공동의 이익과 생존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 있다. 바로 차별이다. 사물을 잇는 그 본래로부터 나누고 분리하는 그 사고방식. 봄이 추구했던 그 뜻과 같이 하여 나는 불교의 그 공사상을 바탕으로 양자물리학의 여러 속성들을 살피며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내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아인슈타인이 양자물리학을 논파하기 위해 썼던 EPR 논문을 처음 보았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도 그 리뷰를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지 나는 그렇게 달아해진 잡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을 찾고 그것을 읽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결국 우리의 실제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 통찰이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던 세상의 잘못된 투사, 그 고정관념에 대한 갈릴레오의 싸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PR은 결국 봄에 의해 반박되고 비록 반세기 동안이나 그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물리학계에서는 그것이 틀렸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양자물리학과는 다른 고전물리학의 특징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고전물리학은 실제의 외부 세계를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념들, 지각하는 주관에서 독립된 실제의 존재라 주장하는 사물들을 가정하죠. 그리고 이 사물들은 시공간의 연속체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물들은 상호 독립적 존재라는 가정. 이것은 비국소성에 반대되는 국소작용의 원리이며 이때 빛의 속보보다 빠른 정보의 전달 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분리 가능성이고 상호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들은 본래의 명확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 독립적 존재의 기반 위에서 모든 관계들이 수립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 너와 나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표면적으로 국소적으로 보이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 우리가 입자의 세계로 들어갈 때 국소성은 깨지고 비국소성이 드러납니다. 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라 할지라도 둘은 결국 얽혀있고 빛의 속도를 초월합니다. 결국 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상호 의존적이고 깊게 연관된 신비한 수준의 상호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이중슬릿 실험의 분자 단위의 확대 등을 통한 사실들로 입증이 돼가며 결국 그 비국소성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전적으로 교정하고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왜곡된 투사를 제거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명확한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독립적 존재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 멀리 어느 한 존재일지라도 더 멀리 떨어진 그 한 존재의 속성에 의해 동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입자들은 다시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존재들 덕분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리고 이들의 연결은 동시적이며 때로는 비인과적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고립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방식에 익숙합니다. 세상은 과학과 철학의 토대에 이르러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상은 앞에서 봄이 말한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분리되고 단절된 것으로 나타내는 그 사상이 세상의 모든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을. 이때 양자물리학의 비국소성은 세상의 이런 잘못된 견해에 대한 반대의 내용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평화의 물리학입니다. 나는 다시 공으로 돌아가 이것을 말합니다. 공과 자비, 공의 실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나와 다른 사람들과 그 뿌리 깊은 상호의 의존성의 실현. 그것은 나의 중심을 줄이고 모든 생명에 대한 관심을 늘려줄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독립적 존재가 아니며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실상이 다른 생명과 나의 환경에 대한 상호 의존 중의 하나라면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사람과 사물들을 규정하는 그 수많은 의존의 관계 속에서
단 하나의 교차점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속의 세포 하나가 오직 자신만의 욕구를 위해 채우려 하고 그리하여 전체를 해치는지요. 결국 공의 원리는 그것이 불교에서 나온 논증이든 아니면 양자역학의 이해에서 나온 것이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존재는 당신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입자건 사람이건 그 어떤 독립적인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모든 사람들과 환경, 그 상호 연결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하여 결국 여러분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저에겐 여러분에게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저에게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유일한 존재입니다. 신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오묘한 상호 의존의 그물망을 꼭 닮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비를 실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나타낼 때 이 세상에 대한 상호 의존, 그 공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과 자비의 두 큰 기둥 사이에서 나는 진실로 공에서 자비를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론 물리학을 토대로 그 시도를 했고 완벽하진 않지만 공은 분명히 자비의 필요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인 유의만으로는 공에서 자비를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나의 삶은 가슴에서 공에 접근하는 방법, 다른 이의 고통에 들어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타인이 겪는 괴로운 현실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에고와 나의 욕망에만 집중하는 그 마음은 약해지며 모든 연결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없으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그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함을. 언젠가 강의를 마치고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다.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1시간쯤 책을 읽은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탑승구로 향했다. 그때 경찰 한 명과 어떤 남자가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경관은 바닥에 쓰러졌고 곧 위해를 당할 참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남자에게 달려가 그의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잡아당겼다. 그를 필사적으로 오른팔로 감싸 안고 그를 쓰러뜨렸다. 서로 엄청난 힘으로 바닥을 나뒹굴며 우리는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순간 이상한 일이었다. 그 긴박한 순간에도 남자의 짧게 깎은 수염이 내 왼쪽 턱을 찌르는 게 느껴졌다. 이윽고 쓰러졌던 경관을 포함해 여러 명이 달려와 그를 체포했다. 그제서야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내 아들과 동년배쯤 돼 보일까. 몸이 여기저기 쑤셔왔고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떨어뜨린 달라이 라마의 책을 건네주었다. 나는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갑자기 깊은 슬픔이 나를 엄습했다. 애써 흐느껴 울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했다. 나는 스스로 물었다.
대체 이 슬픔의 정체는 무엇인가? 거칠게 뛰던 그의 심장과 헐떡이는 숨, 그리고 뺨에 느껴지던 그 수염의 촉감. 그랬다. 내가 그를 팔로 껴안았을 때 나는 그의 고통도 느꼈던 것이었다. 순간 그에 대한 진정한 동정심이 솟아올랐다. 그 사건이 가져다준 망가진 그의 인생이 직접 느껴졌다. 그의 고난스러운 삶은 분명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것이었다. 책으로 읽으며 괴로움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온몸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은 별개의 일이었다. 내가 그와 관계를 맺기 위해 양자역학의 비국수성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의 괴로움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없었을 뿐이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말씀하셨다. 우리가 타인의 괴로움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 괴로움을 느끼는 감수성을 기를 때 우리의 자비심은 결국 타인의 조그마한 괴로움에도 움직이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어쩌면 저항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는 그 지점까지 이르리. 나는 분명 그 수준엔 미치지 못했지만 타인의 괴로움을 향해 마음을 열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 깊게 맺어진 상호 연결을 이해하게 만드는 체험이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내 아들이었을 수도 있었다.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서로의 지적인 이해를 키워주고 나의 이해를 키워준 것만큼 그는 나의 마음을 키워주었다. You're amazing. No, I'm not. Yeah, you are. I'm just collecting recycles. You can get good money for it, huh? No, but it's, it's something. You get the feeling you're helping to clean up the You environment. got an awesome hat there, It but was a gift from a friend. She thought this one looked better than the hat I had on before. oh, well, So- guess what? What? I got a hat that I think looks better than the one you got on right now, right here. No, you keep that. No, I want to give this to you. Ready? Try it on. Oh, there you go. And the new sheriff in town. And there's a gift in there for you. Oh, my, no. $500. No. You can take that and make many people happy. You've already made me happy. No, Yes, you you're have. amazing. That hat's yours and that money's yours. I was in a house fire, and my house burned down, and I didn't have any insurance. So I'm trying to save money any way I can to try and fix up the house. You help people, I help the environment.